김성환의 시사야. 경주에 가면 왕과 왕비의 공동묘지라 할 수 있는 대릉원이 있는데요. 이 대릉원 바로 옆에 쪽샘이라는 지역이 있는 걸 혹시 아십니까? 대릉원보다는 지위가 낮은 귀족들의 무덤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이 쪽샘 지구에서 의미심장한 발굴 성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바둑공주와 관계가 있다는 얘기도 들리는데요. 오늘 흔적의 역사에서 자세한 얘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향신문 이기환 선임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쪽샘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 전에 네. 이 청취자 문자 하나 소개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0805님께서 오늘 기증자 손창근 씨가 최고 영예 금관문화훈장을 수상했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지난 시간에서 세한도를 자세히 소개해 주셔서 오늘 수상 소식이 더 반가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네. 예, 감사드립니다. 아니 뭘 다들 그렇게 뜻한 미식을 하세요. 이 스토리 소개해 주시면 제가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받았다면 뭐 좀 아유 훈장을 지금 샘내시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아닙니다. 예. 그때 사실은 네. 아마 그렇게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진짜 현실이 당연히 됐네요. 뭐 드려야죠. 당연히 뭐 드려야 됩니다. 예. 늦었다고 볼 수가 있죠. 네, 맞습니다. 네,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네, 그때도 그렇죠. 느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본론으로 좀 들어가죠. 네. 쪽샘. 이 이름이 굉장히 특이한데요. 예, 이 경주 뭐 황남동, 인왕동 일대를 일컫는데 사실 쪽빛 하늘이 그대로 비치는 샘이 있다고 해서 쪽샘이라는 이름을 얻었고 뭐 여기에는 한 4세기에서 6세기 정도 살았던 신라 왕족이나 귀족들의 무덤이 한 800기 정도가 집중돼 있다고 하는데 60년대부터 계속 이제 훼손이 되고 뭐 버스 터미널 들어서고 이래가지고 훼손이 심해지니까 2000년대부터 이제 민가 사유지를 매입을 하고 2007년부터 본격 발굴을 시작했죠. 발굴한 곳이 쪽샘 44호분이라고요. 예, 뭐 예전에도 말씀 한번 드린 적 있지만 일제 강점기 일제가 경주 시내 고분 조사하면서 네. 번호를 이렇게 155호까지 붙였는데 155호는 뭐 천마총이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 44호가 바로 이제 지금은 쪽샘 구역에는 있지만 대릉원하고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황남대청 쪽에 있는데 네. 쉽게 말하면 지금 대릉원에서 가장 이름난 포토존이 있어요. 거기서 보면 줄을 서고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 보면 예전에 KBS 프로그램이지만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보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꼬마들이 있어요. 건우 나은이가 거기 사진 찍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 서고 막 그런 것으로 찌늘고 이런 것으로 유명한데요. 이 구역으로는 쪽샘에 있지만 왕과 왕족 무덤인 대릉원하고 가까워서 뭔가 왕족에 준하는 분의 무덤이겠거니라고 짐작을 했었죠. 대릉원 하면은 우리가 그 고분 많이 있는 곳, 네, 제일 대표적인 곳 가면 거기가 대릉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거기가 가까운 곳에 있다. 네. 그래서 왕족에 준하는 무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네. 근데 이런 고분 우리 보면은 천마총도 그렇고 가서 보면 뭐 적성목각분 무슨 분 이렇게 설명하는데. 네. 적성목각분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거예요? 그게 이제 돌무지 덧널 무덤이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그래서 지하에 무덤강을 파고 상자형 나무 덧널을 넣은 다음에 그 위를 이제 돌로 엄청 쌌습니다. 그리고 그 바깥을 또 흙으로 씌운 무덤인데요. 예. 신기하게도 이게 신라의 한 4세기 후반부터 6세기 전반까지 한 150년 정도 반짝하고 사라지는 무덤 형식이죠. 이번에 조사한 쪽샘 44호분 역시도 5세기 후반에 조성된 돌무지 덧널 무덤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힘들게 돌을 갖다가 쌓았을까? 그런 글쎄요. 이게 드는데요. 되게 수수께끼예요. 네. 반짝 그렇게 무덤을 크게 조성을 한 다음에 이게 사라졌는데 그것이 그래서 뭐 유목민족이 내려와서 갑자기 뭐 그런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하여튼 그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대릉원에 있는 그런 이제 그 고분하고 거의 네. 준하는 정도라고 평가할 정도면은 규모가 상당히 컸던 모양이에요. 그 뭐 이 봉분 규모는 뭐 한 지름이 30m 정도 되기 때문에 크진 않았어요. 그 중형급인데 근데 이제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덮은 흙을 다 빼고 쌓아놓은 돌만 보면 왕릉급에 버금간다라고 하는데요. 이 돌무지의 규모가 16에서 19m거든요. 지름이. 근데 네. 금관총이라든가 서봉총 왕릉으로 추산되는 뭐 이런 그 고분들이 어떤 그 지름을 보면 20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정도다. 그래서 쌓인 돌의 표본을 이렇게 추산을 해보니까 전체 쌓인 돌의 수가 16만 4천 개 정도로 이제 측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무게로 재니까
992.4톤 정도 되고요. 5톤 트럭으로 보면은 198대 분, 그러니까 200대 분 정도의 엄청난 양의 돌을 쌓은 거죠. 그걸 다 돌을 날라다가 갖다가 쌓은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봉부는 상대적으로 크게 하지 않은 건데 이게 후대에 그 흙을 쌓는 과정이 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지 원래부터 네. 그렇게 했던 건지 궁금해요. 아마도 이게 주변에 10기 정도의 고분이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봉분을 크게 할 수는 없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나 애초부터. 예, 무덤의 주인공의 지위는 높았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돌을 엄청나게 쌓았다. 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의미 있는 유물이 나온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이 무덤 주인공의 누워 있는 흔적을 따라서 보면 금동관이라든가 금드리개, 금귀걸이, 가슴걸이, 금은 팔찌, 금 은반지가 10점인데 그거는 뭐 손가락마다 꼈다라는 거 우리가 할 수가 있고 은 허리띠 장식 이런 것들이 놓여 있는데 인골은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신구들을 모두 장착을 하고 누워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주인공의 주변에서는 비단벌레 날개로 제작된 금동 장식 수십 점, 그다음에 돌절구와 공이, 그다음에 바둑돌 200점, 그다음에 그 운모 50여 점 등이 이제 나왔죠. 근데 금동관이라는 얘기 들으면서 네. 왕족인가?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됐거든요. 근데 금동관은 뭐 아주 높은 그런 왕 귀족을 쓸 수가 있는 건데요. 이게 이제 주인공의 신분은 대단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금동관에 달린 이런 장식품 중에 드리개라 그래서 금관이나 금동관에 이렇게 쭉 이렇게 늘어뜨리는 장식이 있거든요. 네. 이게 관은 금동관인데 드리개는 순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그래서 금동관에 순금의 드리개를 매단 예, 이거는 왕릉이 분명한 황남대청 남분에서 보인다라는 거여서 무덤의 위상이 엄청나게 높다라는 걸 우리가 반증을 해주는 거죠. 가슴걸이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격이 높은데 이것도 황남대청과 천만청과 같은 그런 최상위급 무덤에서만 확인되는 디자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왕족은 뭐 맞는 것 같다. 그렇습니다. 왕족은 왕족인데 그 유물을 살펴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금동관의 경우 아직 완전히 노출은 안 했는데 네. 추정 높이를 계산해 보니까 한 18cm 정도였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황남대청 북분이라든가 금관청이라든가 금령총에 비해서 상당히 작은 편입니다. 그 새 무덤의 그 금관의 경우는 한 27 정도 c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상당히 10cm 정도 낮죠. 예, 작죠. 그리고 금동관의 관태라든가 세움 장식 이것도 상대적으로 작고 출토된 허리띠의 좌우 폭 역시도 작은 편에 속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크기로 보면은 금동관인데 엄지와 검지 이렇게 쫙 펼쳤을 때 높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작다는 이 거죠. 정도면은 그렇게 큰 금동관은 아닌 것 같은데. 예, 그러면 그렇습니다. 주인공이 누구로 추정이 되는 근데 이제 겁니까? 고분에서 보니까 남성의 상징이 원래 그 남성의 무덤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는 큰 칼, 대도가 있으면 이제 남성인데 여성의 표지 유물인 은장도가 출도가 됐어요. 저희 큰 칼은 없고요. 그다음에 네. 또 하나 여성의 지표 유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굵은 고리 귀걸이거든요. 되게 굵습니다. 태완식이라고 본 적이 하는 있는 것 거. 같아요. 네. 요거는 여성 무덤에 주로 나오는 거다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여성에다가 판단하는 거죠. 근데 나이 어린 여성이라는 것, 이 신라의 공주일 수도 있다. 예. 그 왜 그러냐면 그 출토 유물의 착장 흔적으로 이렇게 뚝 났으니까 누워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귀걸이도 이렇게 끼워주고 손가락도 이렇게 끼워주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추정을 해보니까 노인대로 이렇게 추정을 해보니까 신장이 한 150 정도 내외였다. 그래서 나이 어린 여성 같다라고 하는데 연구자 중에서는 1924년에 발굴된 금령총이 있습니다. 이게 남성 무덤인데 네. 모든 유물의 사이즈가 작아서 아마 어린 남자 왕족 무덤이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쪽샘 44호부는 그래서 금령총의 여성 버전이 아니냐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나이 어린 소녀, 네. 소녀인데 왕족이었다. 그러면은 어떻게 봐야 되죠? 이거 진짜 공주? 네, 공주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무덤을 보면 사실 부모의 마음이 좀 전해진다라고 하는 건데 네. 어린 나이에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네. 공주나 혹은 왕족일 수도 있지만 그 어린 나이에 죽은 소녀를 위해서 당대 최고급 명품을 아담 사이즈로 이제 특별 주문해가지고 혹은 뭐 직접 구입을 해가지고 한 점 한 점 끼워주고 씌워주고 뭐 이랬을 부모가 이 소녀를 정말 가슴에 묻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좀 가슴이 찡한 느낌도 좀 없지 않아 있어요. 이 부모의 마음은
예나 예, 지금이나 그렇습니다.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큰 화제가 된 게 바둑돌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무덤 주인공의 발치에 부장된 토기 열이 있었는데 토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 바둑돌 한 200여 개가 모여 있었어요. 지름은 뭐 한 1, 2cm 정도 되고 두께도 0.5cm 정도 되는 거여서 그랬었고 인공적으로 가공한 흔적은 없다. 자연석을 그대로 채취해서 사용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런 무덤에서 바둑돌이 나온 게 처음이에요. 예, 왕릉급인 그 황남대층 남분에서 한 240여 점, 그다음에 천마층에서 한 350여 점, 그다음에 금관층에서 한 200여 점 정도 출토가 된 바가 있고 7세계대 무덤인데 용강동 6호분에서도 한 170점 정도가 확인됐고요. 그다음에 분황사지에서는 이 가로 세로 15줄이 그려진 그런 바둑판 모양의 또 벽돌도 나온 바 있어요. 그럼 신라 시대에 바둑이 상당히 많이 보급이 됐었다는 얘기죠. 예, 신라뿐만 아니라 이제 백제도 마찬가지인데요. 되게 유명한 기록이 있죠. 삼국사기에 나오는 기록인데 한성백제를 무너뜨린 사람은 간첩인데 고구려에서 바둑 최고수였던 도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도림이 이 백제 계로왕을 바둑으로 홀려가지고 이 국고를 탕진하게 만들어서 결국 한성백제를 무너뜨린 사례가 있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또 따로 소개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 신라에서도 일찍부터 바둑이 정신 스포츠로 각광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실제로 황남대청 남분에서 보면 바닥에 마랑이라고 새겨놓은 칠기가 한 점 발견됐었는데 이게 네. 뭐가 뭔지 몰랐습니다. 근데 최근에 뭐 한 43년 만에 이제 누군지 이 연구자가 밝혀냈는데 3세기대의 중국의 바둑 최고수, 그걸 기성이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기성에 오른 인물이다라는 사실을 밝혀냈죠. 그럼 그 칠기가 바둑통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마랑명 칠기가 한 통 있었고 그와 똑같은 또 칠기가 하나 있었기 때문에 네. 뭐 거의 흰돌, 검은돌 하나씩 넣은 바둑통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뭐 마랑의 사인이 담긴 바둑알통을 우리가 신라가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삼국사기를 보면 그 통일신라 시기인데 738년에 신라인들이 바둑을 잡는다는 소식에 당나라 현종이 바둑 고수인 양계응이라는 사람을 사절단 부단장으로 파견하면서 야 네가 가서 당나라의 바둑 실력을 뽐내고 와라는 특명을 내렸다라는 기록이 분명히 남아 있어요. 그럼 당시에 바둑은 상당히 많이 보급이 네. 돼서 많은 사람들이 두었던 그런 이제 뭐 일종의 게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경기이기도 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당시에 여성들도 그렇게 바둑을 많이 뒀나요? 그 지금까지 바둑돌이 나온 거는 거의 다 그 남성으로 추정되는 고분, 황남대충 남분이라든가 천마층 금관층은 남성 고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여성 그것도 공주의 무덤이 아니냐라고 추정을 하는 곳에서 이런 바둑돌이 다량 출토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생전에 고인이 즐겼던 용품을 무덤에 넣어주는 게 관례라 그러면 네. 44호분의 무친이는 바둑을 즐겼거나 혹은 공부했던 신라 공주가 아니었나. 그래서 저는 이제 바둑공주다 이렇게 이제 그 타이틀을 붙였죠. 근데 뭐 요즘도 바둑 두는 여성들이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바둑 기사 중에 최정구단이라고 하는 그 기사는 부동의 세계 랭킹 1위예요. 그리고 이 세계 최정상 남성 기사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그래서 뭐 이었다고도 하고 졌다고 하다고 그러는데 결국 이 쪽샘 44호분의 주인공이 바로 최종구단의 1500년 전 선배가 아닐까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우리가 할 수가 있죠. 그럼 아까 그 소녀였다고 했잖아요. 네. 어린 시절부터 미리 바둑 공부를 좀 시키는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발견한 유물 중에는 비단벌레 장식도 있다는데 이게 이전에도 굉장히 화제가 된 적도 있었던 굉장히 화제가 걸로 됐죠. 기억하거든요. 이 유독 신라인들이 비단벌레 날개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비단벌레의 녹색 또는 금녹색 광택이 나는 성충의 앞날개를 이용해서 이제 각종 장식을 만드는 데 사용을 했거든요. 이 비단벌레를 가지고 이렇게 장식에 쓸 정도면은 비단벌레가 많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 1000마리 정도를 잡아야 겨우 뭐 했다고 그러는 거고 엄청나게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노역에 시달렸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근데 그거 이렇게 만들었으면 최고급으로 꼽혔을 거다. 왜냐하면 되게 아름답거든요. 영롱하고. 그래서 이번 고분에서도 주인공 머리맡에 마련된 부장품 상자 위쪽에서 수십 점이 확인됐는데 비단벌레 딱지 날개 2개를 겹쳐서 물방울 모양이라고 하는데 하트 모양이라고 우리가 보면 되는데요. 그걸 만들고 앞뒤판 둘레를 금동관 판으로 고정해서 만든 장식이다. 두께가 한 2mm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소형입니다. 그래서 이 이한상 대전대 교수의 표현대로 하면
이 가장자리에 그러니까 비단벌레 날개를 2개 오려서 가장자리에 금을 씌워서 만든 하트 모양의 펜던트라고 이렇게 설명을 뭐 간단하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이거 우리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진짜로 그렇게 만든 거 맞아요? 쉽게 그렇게 만들었고요. 네. 그걸 다시 이제 쉽게 표현한 거죠. 그럼 보시면은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돼 있습니다. 실제 어디에 쓰는 물건이에요? 근데 원래 그 비단벌레 장식은 이 황남대청이라든가 금관총, 계림로 14호 등 최상급 무덤에서만 출토가 되는데 보통은 말 안장이라든가 말 다래의 배경 장식으로 제작됐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하트 모양의 펜던트로 확인된 건데 역시 이번에도 안장이나 다래 이런 데 매달아서 사용한 장식품으로 추정을 하고 있지만 정확한 용도는 연구를 더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서 이게 말 안장에 있는데 붙이기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네,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이거 예전에 복원을 시도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비단벌레가 국내에는 지금 없다는 얘기도 거의 뭐 드물죠. 그리고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근데 이거가 예전에는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1000마리 정도를 잡아야 된다니까 엄청나게 공력이 들었죠. 근데 이거 외에 혹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유물이 또 있을까요? 뭐 돌절구 공이가 있고 약재를 빻은 건지 모른다라는 거고 그다음 운모가 있는데 그 뭐 한 길이가 한 3cm 정도 되고 너비가 한 2cm 정도 되는 운모들이 다량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운모가 돌 이름이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맞아요? 화강암 중에 들어가 있는 네네. 규탄용 광물의 하나라고 하는데 이거 뭐 운모를 장기간 복용하면 뭐 불로장생할 수 있다, 뭐 선약이다 이런 뭐 그런 이제 인식이 되고 그랬는데 아마 이것들이 이제 피장자 전체로 이렇게 두른 상태로 출토가 됐기 때문에 뭔가 이 장신구를 이렇게 착장하기 전에 뭔가 수의를 장식한 그런 운모가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조심스럽게는 또 바둑아라고도 연관을 짓고 그렇습니다. 바둑아라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바둑이야말로 신선 노름이잖아요. 그래서 네. 도끼자루 썩는지 모른다라는 그런 난가의 전설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바둑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선하면 도교를 떠올리고 그래서 바둑알과 운모의 출토를 도교의식과 뭐 연결지으려는 그런 해석도 나올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예전에도 많이 이제 소개를 해주셨지만 유물에 네. 대해서 유물 나오면은 그걸 다 이렇게 스토리텔링으로 만들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있는 게 뭐냐면 네. 그 무덤 주인공 옆에 이렇게 보면 공백이 있어요. 누군가 누워 있었던 그런 흔적 같은 게 있거든요. 뭐 그 공간에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그럼 또 누군가 그게 누구냐 이게 관심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 발굴단에서는 뭐 순장자로 추정을 하게 되는데 이게 사실 조심스러운 추론이긴 하지만 이 미성년자 공주 혹은 왕족 여성을 지근거리에서 모신 시종이거나 혹은 그 공주를 태어날 때부터 키운 유모일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경산 임당 고분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보이는데 금동관을 쓴 꼬마의 관 위에 유모인 듯한 그런 성인 여성의 요골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우리 역사책에서 뭐 순장 풍습이 있었다 뭐 이런 네. 얘기는 들어봤지만 그게 사람 얘기로 하다 보면 굉장히 네. 안타까운 사연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원래 그 502년에 그 신라가 순장제도를 폐지했는데 원래는 남녀 각 5명씩 순장했다는 거거든요. 사회가 발전하면서 이제 잔인 무도한 제도로 여겨져서 이제 없어졌는데 쪽셈 44호에 한 5명 정도가 순장이 돼 있다는 건데 몇십 년만 참았으면 사실은 이게 그 순장제도가 폐지가 됐을 텐데 이분들은 굉장히 그 운이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설마 산채로 순장하는 건 아니죠? 죽여서 했겠죠. 왜냐하면 정연하게 누워 있기 때문에 네. 그 뭐 산채로 묻었다 그러면 뭐 몸서리 쳤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뭐 우리가 지금 시각으로 바라보면 이게 도저히 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시절에는 또 그게 하나의 풍습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이 역사라는 게 이렇게 해석하느냐 저렇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다 달라지기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유물들을 가지고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면 아주 전혀 다른 새로운 이야기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허무맹랑한 소리는 아니고 유물과 출토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조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유물들을 바라보면 좀 새로운 시각으로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흔적의 역사 지금까지 경향신문 이규환 선임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쳐야겠습니다. 날이 부쩍 쌀쌀해졌습니다. 건강관리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눈 내리는 곳도 있다고 하니까요. 운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백은하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